자, 특별 초대석 강동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 2부에서는요, 최근에 이 적폐청산, 이재용 그 석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구형 뇌물이다 해서 더욱더 이 액수만 줄어들었지, 남기고 또 거기에 특수활동비 보태고, 또 거기에 무슨 총선 개입, 공직선거 개입까지 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돈줄은 풀어주고 한마디로 적폐청산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은 또 박 대통령의 이런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잡아두는 형태로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뭐 이명박 MB까지 이제 곧 소환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지경인데, 저는 뭐 이게 우리가 후진국이니까 민주주의 후진국이고, 그러니까 적폐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폐를 제도나 법을 고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적을 갖다가 사람을 때려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적폐청산에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건 또 하나의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요즘에 적폐청산하는 걸 보고서 제가 떠오른 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영모를 했다고, 그 송강 정처를 갖다가 귀향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정철 나중에는 귀향을 가죠. 예. 나중엔 정철이 또 귀향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여립이 어떤 사람냐 얘기하면 또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진짜 영모를 했느냐, 또 동인과 서인 간의 그런 권력 투쟁에서 희생자냐 하는 거는 이제 역사학에서도 분분한가 봐요. 그런데 정여립은 그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무술을 가르치는 어떤 대동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그리고 생각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답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 있으면 다 왕을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목을 받고 또 어떤 음모에 걸려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걸리기 3년 전에 정여립 사건을 선조 때죠. 정처리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한 천여 명 넘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기축년에 있는 옥사라고 그래서 기축옥사라고 그래요. 기축옥사라고. 근데 그때 인구를 봤더니 한 800만 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 안 됐겠죠. 네. 근데 1000명 넘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으면은 쓸만한 인재를 갖다가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아주 요즘 말로 뭐 보수 씨를 말린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동인과 서인의 싸움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정철은 서인이죠. 그 정여립은 이제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돌은 사람이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한 2년 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2년 넘도록. 그래서 결국 국가가 전쟁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임진왜란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 내부 집안 싸움 한다고 이거 죽이고 저거 죽이고 했어요. 지금도 이게 말이죠. 그 뭐 자기네들도 두고 보세요. 자기네들도 이제 이 정권이 완전히 연방제가 돼서 다음 선거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이해찬이 말 맞다나 20년 30년 하면 또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니까 재평가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다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도 또
적폐의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발 보세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기 전에 모든 사람이 뭐랬습니까? 검찰이 적폐의 대상이었어. 예? 검찰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는데 요즘엔 검찰이 적폐의 주체가 됐다가 요즘엔 또 무슨 뭐 여성 뭐 성추행 뭐 해서 검찰에 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영방송 문제도 정말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그 법을 고쳐놓고 너나 나나 이게 잘못된 법과 제도의 희생자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공영방송 제대로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백마고지 싸움 같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다. 너희 나 2대 때려지. 이번엔 5대 때릴게. 맞아봐라. 어? 그리고 노조위원장 했던 사람을 갖다 MBC 사장으로 집어넣고 또 KBS도 이제 사장 내쫓았으니까 곧 새로운 사장 오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끝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MBC가 전 시청률이 형편없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지혜롭게 못하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임진왜란 3년 전에 2년 동안에 그 1000여 명을 그렇게 칼질해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을 준비를 못하고 선조가 막아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나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풍전등화인데 이렇게 적폐되는 거 가지고 난 볼 때 이명박이를 잡아놓는다고 해서 보수의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는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에요. 어? 그건 장사 건설업자 하다가 뭐 이렇게 한 거지. 뭐 복수겠죠, 복수.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내다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정치가 아니고 그건 깡패들의 그 노름이지 정치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형법적 기준까지도 높여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역대 대통령들이 갖다서 다 썼죠. 잘못된 거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밝혀서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지났으니까 이것은 통치 차원의 문제로 묻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다 그런 특활비했잖아요.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이후로는 이것도 처벌이 돼야 된다고 이 처벌 조항을 강화하면 될 문제인데 까발리고 망신만 줘도 충분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근데 다 이제 집어넣고 있으면 이건 뭔가 하면 자기들은 그 이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정치하고 도덕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정치는 원래가 뭐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으로 해도 좀 도덕과 거리가 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세계입니다.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법만 빠져나오면 자기가 죄 없는 거 하지만 아니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그 뭐 법에 걸려서 선거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 하자가 없이 병역 문제를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의심을 한 거라고요. 그게 김대엽이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한 거고. 그래서 뭐 11.8%까지 앞섰다가 2달 사이에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2%로 차이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막 9%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의 뭔가 있을 것이다. 도덕성. 근데 이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칼에 자기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왜 보수 대통령이나 보수의 후보에만 그 도덕성이 적용이 되고 이 좌파 성향을 가져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도덕성이 적용이 안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요. 이런 부분을 숱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DJ 노무현 이 10년간에요. 언론사 사장 부인도 자살을 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다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또 그때 이 촛불 시위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 효선, 미선, 장갑차. 그래서 대선 후보가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하면서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부분, 이런 걸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고 집권을 했으면 그 집권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떤 무서움을 느끼고, 솔직히 말하면 촛불 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허위 사실을 했다면 끝을 봐서 처벌을 하든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갔던 부분, 뭐 김대엽입니까? 이런 어떤 뭐 백력에 대한 허위적인, 그걸 처벌하도록 가야 되고, 지금 하듯이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걸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구 헛날 보수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일반 대중들도 그래요. 자기가 보수 성향이란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해요. 좌파가 선동해서 정권이 무너졌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길거리에서 선동해서 정권이 무너질 정도면 그건 정권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거죠. 좌파가 선동해서 무너질 정도로 보수가 취약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보세요. 김용삼이가 이회창이를 안 시켰죠. 이인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인재가 안 뜨니까는 김대중이 너나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겠죠. 예? 서로 뭐 우리 다, 예. 다 옛날 일 다 덮자. 다 알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이명박이 오고 박근혜도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보수는 앞에 정권하고 계속 싸우고 콩가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YS도 그 전에 뭐 저 3당 합당해가지고 박준규고 뭔가 이게 먼저 있던 사람들 다 토사구팽에서 쳐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에드먼드 버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먼저의 제도와 관행하고 단절이 아니고 그건 나쁜 거는 없애버려야죠. 개혁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 먼저 있던 그 이스태블리시먼트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보수라는 것들은 저희들끼리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콩가루가 된 거예요. 나오는 걸 보면 무슨 국정원장이니 사이버 사령부니 뭐 국정원이니 기무사니 동원회가 어지간히 공작을 했더만, 공작을 했으면 제주라도 좋아서 사회를 마치 보수의 가치로 이렇게 뒤덮을 수 있는 공작을 하든가. 공작은 또 끊임없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또 서로 집어넣으려고 사정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 실컷 해놓고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려가지고 정권이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된 부분에 이 보수는 저희들끼리 뭐 싸우고 YS는 정권을 DJ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야당이나 좌파 이쪽들은 무슨 민노당이나 정의당 이런 것들은 그냥 이중대지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간 거야. 선거에 이건 지건 저희들끼리 싸우지는 않았다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 보면 상당히 강하게 이재명이가 또 박원순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어요. 또 안희정이도 또 공격을 좀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전부가 다 하나가 돼가 그냥 힘을 모아서 정권을 차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보수를 보면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말입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더 소급해가면 또 이승만은 이왕조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렇죠. 박정희는 이승만이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 다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 때 그 5개년 계획이 있던 거 자기가 갖다 한 거예요. 그것도 뭐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앞에 정권을 다
머리하고 칼질하고. 전두환도 또 박정희. 전두환이 또 박정희 내리고. 또 노태우도 그러고. 전두환을. 그래가지고. YS는 또 노태우 전두환. YS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 콩가루가 된 거야.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쁜 거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죠. 그러나 좋은 사람까지로 정적으로 몰고 그러는 거는 보수가 아니라고. 지금도 그러고 내 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홍준표 당도 무슨 뭐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이건 보수에서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서민을 포함해서 국가 공동체 전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당이라고. 근데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그거는 저 민노당이나 정의당에서 하는 얘기지. 예?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보수의 가치나 깃발이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 뭐 논아 먹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좌파 야당은 계속 절치부심하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좌파들은 이념에 중독이 돼 있고 중독이 돼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고 저희들 뭐 좌파 이념이면 이게 우파라는 거는 이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고 저희들끼리 뭐 그저 벼스러운 거지 폼만 잡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참 이 적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집권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이 판을 보면 1년이 넘어도 계속 적폐를 할 것 같아요. 이 정권은 지자체 선거까지도 적폐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적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국 어느 정권마다 전 정권의 사정을 했던 그 사정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느껴야 될 건데, 국민들이 아직도 이제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 뭐 지지율이 조작이 됐다 어쩐다라는 말들도 많지만은 뭐 60% 안팎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50% 나오는 지지율도 있고 뭐 60 어쨌든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지지율이 내려갈 만하면 또 사정을 하고 이러면서 과거에 원래 이 사정이라 그러면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조사를 시키는 것은 보수의 특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 성향의 정권이 사정을 아주 탁월하게 보수 정권이 사정한 것보다 훨씬 잘해요. 안 나오면 만들어서라도 딱 이렇게 말이 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별건 수사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10년을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뭐 이건희 회장 그 2심 판결 나온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나온 거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김현인가요? 여자 대변인 전현인가요? 예. 그 여자 대변인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국민 정서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그래도 한 2번인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국민 정서법에도 안 맞고 국민 법 감정에도 안 맞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죠. 국민 정서법이라는 용어는 나쁜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주로. 그리고 국민 법 감정이라는 것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법에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도 좋은 뜻을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잘못된 판결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니, 그때 우리가 에드먼드 버크 얘기하면서 난 재미있는 대목을 내가 읽어드린 게 뭐냐면은, 이 다수라는 거는 초기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결론이 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국민 법감정이 박근혜를 탄핵할 때 하고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아마 판사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판결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정서법 뭐 국민 법감정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나쁜데 쓰는 말을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는 용어로. 그런데 이거 좌우에 저는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요 좀 웃긴 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용을 저렇게 재판부가 풀어줬다면 판사를 욕을 하겠습니까? 정권이 그랬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 판사가요 한명숙을 구속시켰어요. 네, 그때 당시에 야당일 때 이 판사를 욕을 했습니까? 정권을 욕을 했습니까? 정권을 욕을 했죠. 그래서 판사 이름은 저도 몰랐어요. 한명숙 풀어준 판사가 누군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민노총이나 무슨 민변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전부 사법부 개인을 욕을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함정이 숨어 있는지 보수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후보일 때부터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인데 거기에서 주요 직책 비서실장과 수석을 했던 문재인 후보가 되면 삼성공화국이 더 완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거들끼리 싸움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고 또 박원순 후보도 문재인 후보를 노무현 정권 2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는 국민들 보라고 쇼한다고 둘 다 처벌을 하는 척 해놓고는 조금만 더 고생해라가 2심에서는 박근혜하고 요 미운 쪽만 싹 잡아놓고 이쪽은 풀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물을 줄 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야, 이 재용이 이리 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좀 내놔 이러겠습니까? 이쪽에서 뭘 갖고 부탁을 하니까 이야기가 된 김에 좀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상식적으로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자기 사람을 집어넣고 대법원에서 조사한 사찰 기록을 컴퓨터채 들고 다 흔드는데 여기서 판사가 내린 결론이 판사 개인의 판단인 것처럼 좌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을 욕을 안 하고요. 이게 이재용이 걸렸고 박근혜가 걸렸는데 이거를 정권이 아무런 관계가 안 하고 판사 개인이 판단을 했다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됐어요. 박근혜 때 통진당을 해산시키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욕을 했습니까? 정권을 욕을 했습니까? 정권을 욕을 했지요. 헌법재판관 이름 한 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번에 개헌할 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이런 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상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저 미국에서는 이 감사원이 의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감사국이 의회에 있죠. 그리고 감사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임기가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의회 밑에 있더는 건 뭐냐면 여당 야당이고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사원이 그 행정부 밑에 대통령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다 또 파견하잖아.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하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파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지자체 이번에 선거 끝나면은 국회의원은 이 상향 공천을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상향 공천을. 그래야지. 요번에도 홍이 뭐라고 그래? 아니 요번에 뭐 아주 잘 싸우고 충성심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뭐 시키겠다. 이게 말이 뭐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시키는 거지 자기가 공천 준다고 국회의원 되는 제도는 이게 잘못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상향 공천 미리미리 뭐 당협위원장인가 중립적인 사람을
정치에 관심이 뭐 어디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을 당협위원장을 미리 두고 신인들을 갖다가 등용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을 낮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향공천 제도로 가야지 이게 정치판이 바뀌지 위만 쳐다보고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친박이 된 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죄를 보면 공천 개입도 넣어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추가 임무 말이 안 보면. 돼.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공천 개입을 안 하면 청와대 대변인 하던 사람도 충남지사 출마한다고 나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공천 개입 안 하고 진짜 민주당에서 순수하게 뽑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향 공천 오면 공천 개입할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이 적폐 중에 말이죠. 내가 웃기는 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활자와 대야지 리스트인가? 자기 색깔이 많은 사람 쓰는 건 리스트가 아니야? 제가 옛날에 정치할 때 당에서 공천하기 한참 전에 저보고 어떤 지역구에 가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대 열어서 하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거기 지역구에 공천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청와대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적폐청산을 할 진정한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들을 제도와 법을 고쳐야 돼. 그걸 골라서 나쁜 관행을 고치고 부패하고 썩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치도록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진짜 이 정권이 자기들 유지하는 쪽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법원 행정처가요. 판사 배정하는데요. 판사.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재판에는 누구 붙여라. 이렇게 딱 되면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해서 다 갖고 있다며요. 그러면 판사가 자유롭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재용과 박근혜가 걸려있는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 판사의 이 양심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이 민주당이나 좌파 패거리들은 그렇게 믿고 판사만을 욕해요? 그게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게 적폐청산입니다. 잘못된 제도. 그리고 근데 뭐 이번에 지방 분권 얘기할 때도 한심한 게 지방에 난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거 전부 지방의 지방의회 기초단체장이고 뭐 이런데 보면은 지방의 기초단체위원이라는 게 전부 지역의 토 세력들이야. 무슨 그 사람들 하는 역할도 없어. 그냥 기초단체 없애버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일일 생활권인데 무슨 기초단체가 필요합니까? 광역만 가지고 또 여기 지역 감정들이 지방 분권 맞습니다. 그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잘못되어 있고 낭비적으로 가고 예산을 갖다가 도둑질해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지역마다 축제 다 하고 지역마다 보도블록 다 깔고 용하지도 않은 시설물 만들고 쓸데없는 공사 버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뜯어먹는 구조를 다 고쳐야죠. 지방의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질이 나쁜 거는 부득이 사람을 쳐야 되겠지만 이건 뭐 저희들 거는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640만 불 누구 먹은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가가지고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임진왜란을 저지른 선조가 말이죠. 그걸 대비를 못하고 2년 동안 천몇백 명을 갖다 때려잡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네. 지금 MB한테 올림픽에 오라고 초청장을 정무수석이 직접 들고 가서 주고 비서실장이 MB 전 비서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지금 MB의 척근들이 오늘 다 압수수색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MB의 이 올림픽 참가가 물 건너간다라는 이 하나가 한마디로 이 적폐청산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러면서 뒤로 이제 치는데 근데 저는요 잘 하는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남들이 쉽게 못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특수활동비까지 뒤져가 총선 개입까지 이야기를 해서 깜빵에 집어넣고 나면 이제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이 누가
특수활동비 쏜다겠으며 이렇게 총선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우리 밉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근데 이제 자기들이 당할 것도 생각해야지.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사람 피를 본 사람은 또 한 번 피를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거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탕평책을 써서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더 뺀질뺀질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을 예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금살금 눈에 안 띄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피바람을 불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정책 혼란부터 무능 그리고 부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부정들을 저질러서 또 처단의 대상이 될 건데,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는 고작 특수활동비를 쓴 것 갖고도 넣었으면 우리는 너희들을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갖고도 쳐넣겠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말이 있잖아요. 낚시꾼들이 저수지에 있는 고기 다 못 잡는다고. 예. 그 교통위반은 교통경찰이 위반한 사람을 길을 막아놓고 다 잡습니까? 예. 잡히는 것만 잡는 거지. 왜 나만 잡느냐 그러면 네가 재수서도 잡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범죄되는 거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루는 거지. 길을 막아놓고 교통위반한 놈 다 잡고 저수지에 있는 고기 낚시꾼이 다 잡아요? 이런 무식한 무모한 이런 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예. 자, 적폐청산도 머지않아 끝이 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꼴보기 싫은 일도 그간에 보수가 잡았을 때 안이해가지고 쓸데없는 데나 신경 쓰고 저들끼리 싸우기 바쁘지. 저들끼리 싸우고 지 앞가름이나 챙기고 이러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보수가 여물어지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한번 잃으면 거의 삼족이 매라구나. 그래서 안 이러려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보수의 뭐 뿌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명박이 뭐 이런 사람 없앤다고 보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고 뭐 건설업자가 뭐 어떻게 청계천 하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아무리 뭐 이동관이 뭐고 다 잡아놓어도 보수는 여기 그레스루트 여기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잡아내가 보수 단체를 잡아넣는다고 보수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정치인을 보수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로 청소를 한다라는 거는 팔이나 모기를 없애려면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애잖아요. 아무리 업죽이도. 결국 팔이나 모기는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결국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임진왜란 앞두고 그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나중에 선조가 정철이를 귀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 어진 신하들을 갖다가 이 강한 정철이가 막 칼을 댔다고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정철이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왕이 보낸 거 아니냐? 그게 민심입니다. 왕이 왜 지가 실컷 부려먹은 사람을 왜 귀양을 보내요? 그것도 정철이 잘못한 거구나. 민심을 수습하려면 이렇게 되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보내는 게 아니라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네? 민심이 너희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말이야.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그건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좀 잘 생각을 하라고. 예. 자, 이 정권 잘 생각 못할 거니까 나중에 봅시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